안녕하십니까. 시사공방의 안지영입니다. 지난 총선 성주 상당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충북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청주 상당 지역구 정정순 의원의 중도 낙마와 앞으로 치러질 재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 지역 경선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한석 위원장님은 지난번에 뵀을 때는 전 수석 대변인으로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부위원장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또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지방 정치와 또 중앙 정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지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봉 전 행정관님도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지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딱 3년인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주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그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잘 분석하고 또 지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데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벌금형을 받았던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재판과 상관없이 중도 낙마를 하게 된 것인데요.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예정이 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정정순 낙마,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입니다. 네, 그 정정순 의원은 이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즉각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선 무효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의원은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 책임자 그 A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는 등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빠뜨린 혐의로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회계 책임자가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우선 정정순 의원은 좀 되게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해도 보통은 대법까지 가서 한 거의 3년까지는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바로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직을 상실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아마 연대 책임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어떤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나 배우자, 또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역시 해당 당사자 국회의원의 직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정순 의원의 경우는 아직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후 재판 결과를 봐야 아마 최종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 책임자 이분이 일종의 내부 고발자 성격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한 것이 정말 순수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또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직선거법상에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이번 사건 자체 또한 이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 책임자나 사무장이 일정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후보자는 당선자는 선거 무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옛날에 헌법 소원을 갖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법 소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는 그 공직선거법은 우리 선거 문화의 그 현 주소와 그 선거운동의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후보들은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후보자의 그 핵심 선거 참모가 또 선거 사무장인 그런 분들이 그 더욱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 책임자 등의 그 불법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뭐 당연히 불법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건의 경우는 이 회계 책임자가 스스로 나를 처벌해 달라 이러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 책임자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가서 이 고발을 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 사안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좀 하게 됩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선거 문화가 그 조금 더 그 투명하게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불법도 용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일을 그 반면 교사로 또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당선 무효에 대해서 이제 정정순 의원이 어떤 입장을 뭐 낸 게 있나요? 혹시 입장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에서 그 당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뭐 하나도 발표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이 좀 그 아쉽다라는 점이 또 지배적인 또 지역 정서입니다. 예. 네, 지금 청주 상당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난 4.15 총선 때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윤갑근 전 위원장이 좀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당선 무효가 됐고 윤갑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 사태 관련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청주 상당 그 지역구민의 좀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민심이 좀 어떨까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우리 민심이. 네, 먼저 그 우리 당에서도 그 윤곽근 그 당시 후보자였죠. 후보자가 그 개인적인 어떤 일로 그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 2심 중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정정순 그 전 의원 같으면은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확실하게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요. 또 그 윤곽근 그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개인 뭐 일이지만 그래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지역 민원들한테 그 민주당이 됐던 또 국민의힘이 됐던 좀 실망감을 갖다가 안겨리는 점에 대해서 좀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참 이런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그 지난 그 총선 때 상당구에서 함께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다 구속되는 그런 사태를 직면을 했었죠. 그래서 그 어느 정당이든지 공직 후보자를 특히 그 선출할 때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윤곽근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그리고 또 구속될 당시는 국민의당 충북 도당위원장으로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 라임 사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이 금품 수수를 받은 혐의로 저희 검사 출신인데 그것도 반부패 부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청렴해야 될 위치에 있는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논란의 와중에 있던 분이 또 공천이 됐다라는 것, 또 그런 면에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물론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당선 무효가 확정이 돼서 이제 공고가 됐고 이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재선거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자가 잘못을 해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당원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 당원 투표로 후보를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어떻게 내년 재선거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낸다 안 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도 이런 그 책임을 물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기준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 개인적인 좀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 정당의 후보자는 유권자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거에 유력한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그럴 경우 유권자들의 한 축에서는 선택권의 문제, 또 한 축에서 보면 심판할 권리 이런 것을 상실하게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의 어떤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월 7일 그 재보궐 그 선거에 서울시장 또 그리고 부산시장이 후보를 갖다 내기 위해서 그 당원 당규를 갖다가 좀 이렇게 고쳤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또 아실 것이고요. 또 특히나 그 귀책 사유가 그 있으면 그 당원 당규에 후보를 갖다 내지 않겠다라는 그 문 대통령의 그 예전에 그 말씀대로 그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갖다 개정한 것을 다시 후보를 내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당원 당규를 또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 그 상당구 재선거가 생기면 거기에 또 후보를 낼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청주시 상당구의 구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고 또 평가를 할지는 정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당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그것은 그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지도부들과 당원들이 그 어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 내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으로 또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역으로 그게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마 어느 정당이든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또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입장이라는 게 그 여당 야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 그 재선거가 된 그런 그 규책 사유에 대해서 그 도당 차원이나 그 개인적인 그 당사자 차원에서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갖다 금치 못하겠고요. 또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후보를 갖다가 내지 않는 것이 원래는 그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당사자가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지금 그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스스로는 아직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본인보다도 회계 책임자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거기다 대고 사과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아마 최종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그때 가서 당사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좀 온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를 낸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각 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행정관님 생각에는 네. 어떠십니까? 뭐 민주당은 워낙에 그 후보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그 표밭을 갈아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소문이 있고요. 또 장선배 전 도의 의장도 그 관심 있게 움직이시고 있다고 하고 또 이현웅 지금은 아마 그 공정포럼인가요? 그쪽에 그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마 지난번에 또 경선에 나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뭐 좀 소문에는 그 책춘진 시의 의장 이분도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현 박문희 도의 의장도 뭐 역시 그 출마 후보군 중에 고려할 만한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그 후보가 넘쳐난다는 거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상당구는 아직까지 그 당협위원장인 그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이 아직 재판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내년도에 있을 재선거의 중요성을 따지다 보면 네네네. 어차피 그 후보를 갖다 거론할 때 그 상당구에서 활동하셨던 전 정우택 그 도지사님이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또 그 상당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그 전 시의장이신 김병국 의장님도 거론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여기 좀 제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저는 뭐 아직까지 뭐 표명한 적 없지만 저 또한 또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은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은 그 내년도 재선거가 어떠한 개인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떠한 욕심보다는 정말로 내년에 대선과 같이 치러질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재선거라는 재선거라는 그 입장에서 정말 한석이 중요할 상황에서 그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 내년도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과 또 대선과 그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년 재선거가 이제 3월에 있을 예정이고 또 3월에는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재선거 후보를 낼 것이냐 이런 지금 좀 의견이 이제 각각 다른데 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선과 관련해서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후보를 내는 것이 대선과 어떤 대선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내년은 대선이 중심이고요. 어쨌든 큰 대선의 흐름 속에 보궐선거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일정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를 낼지 말지가 아니라 후보를 낸다고 봐야죠. 당연히 후보 나오겠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래서 그 어떤 그 인물보다는 이 대선에서의 큰 변화의 흐름과 상당 부분 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고를 때도 또 나름대로 각 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아마 그런 그 대선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대선의 큰 흐름과 잘 좀 조화를 이룰 분을 좀 찾는 쪽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선과 관련을 해서 이제 그 재선거 결과도 어떻게 보면 또 대선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런 재선거 결과랑 대선의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누가 되든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아까 그 송재봉 행정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그 재선거와 대선은 연동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그 지방선거와 또 대선을 갖다 봤을 때 그 영향을 갖다가 같이 연동됐다라는 점은 뭐 주지된 사실이고요. 특히나 그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그 긴밀한 영향이 또 있다고 하고요. 또 대선 끝난 이후에 또 허니문 기간 동안 그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나름대로 그 지방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공약 자체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정말로 밀접하게 연동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총선은 아마 그 대통령의 지지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와 상당 부분 이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방선거는 아주 임박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네네. 그 초반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초반에 대통령 되고 2달 만인가 지지율이 막 40% 이하로 막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만 보기 어려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대로의 또 독자성도 일정히 있지 않겠는가.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이제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치열한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에 휘말리거나 이제 그런 일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선거에서 뽑을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재선거에서 이제 지역 민심이 이제 어디로 흐를지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각각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의 지역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네. 일단은 그 모 일간지에 간단하게 뭐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지역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지금의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들 그런 것들 갖다가 국민들이 실망하는 점들이 바로 그 반사적으로 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좀 이익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또 동의를 갖다 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또 만약에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그 대통령 선거는 또 어느 정도의 그 결정이 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 정권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통 3선째 지금 집권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평가와 또 피로감이 어떻게 우리 또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칠지가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갖다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은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대선의 성격이 그 누구를 심판하자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미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누가 더 제시하고 국민의 갈 방향을 국가가 갈 방향을 잘 내놓느냐라고 하는 비전 투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정권의 심판론만으로 대선을 치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0%가 넘거든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정권 심판론만으로만 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좀 조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정부의 말쯤 오면 훨씬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았던 것이 과거의 전례인데 그에 비하면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그렇게 정권 심판론의 관점에서만 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지방선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지역구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누가 나오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도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 재선거에서는 어떤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과 그 후보로 나올 인물에 대한 평가, 어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제가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세종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중앙적인 어떤 그 캐치플레이어로 인해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지역 민심들이나 지역 공약들을 갖다가 수많은 그 아젠다를 갖다가 그 시민들한테 특히 도민들한테 내세웠지만 어떤 그 중앙 집권 정부의 어떤 그 하나의 구호로 인해서 그 모두 전멸한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글쎄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고 그런 것들로 인한 그 판단이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영향을 갖다가 많이 줄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정권 유지론을 갖다가 지금 얘기했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를 갖다가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친문 계열 그쪽에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재명 그 지지층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친문 세력보다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약간 지지율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면은 내년도 그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좀 어떻게 구도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우선 그 대선 직후에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이 채 안 걸려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그 여당 후보 쪽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또 유권자 아닙니까? 다 다른 정당이 될 때도 여야가 여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그 기존 단체장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측면도 또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또 큰 축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그런 이준석 대표로 표현되는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흐름이 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맞물려서 내년 지방선거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 상당 재선거는 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세종 충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전 충남에 이어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현장 투표 등을 합쳐서 54.54%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29.72%를 얻은 이낙연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3위로 정세균 후보, 4위로 추미애 후보가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54.81%를 기록한 대전 충남 경선에 이어서 이틀 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는데요.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이재명 압승, 충청 민심의 뜻은?입니다. 네, 그 충청 지역은 그 주요 선거 때마다 그 전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이번 민주당의 그 충청 지역 경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충청권이 전통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강력한 양 세력 사이의 중간에서 충청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정치가 중심적 역할보다는 좀 보조적 역할 같은 느낌으로 그동안 평가가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선 경선의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그 경선지다 보니까 방향 키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역으로. 그래서 충청권의 정책 비중과 주목도가 높게 이게 상승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름의 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다른 쪽에 계시지만 이번 경선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름대로 지역 정서는 특히나 민주당의 당협위원장님들의 그런 조직력이나 어떤 지지 성향들은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앞섰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를 갖다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저도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모든 후보들 표를 합해도 과반수 이상을 넘었다라는 거는 어떤 대세를 굳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도 이 충청권에서 첫 스타트를 해서 그런 결과를 딱 나왔다는 거는 이재명 대권 후보 예비 후보의 어떤 대세를 갖다가 또 결정짓는 역할을 갖다가 또 충청권이 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충청권의 민심으로 판단된 결과는 저 또한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지역에도 영향을 갖다가 지대하게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 경선 결과를 두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압승을 했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득표율이 지금 54%가 나왔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50%의 득표율을 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 이제 정치 전문가라든가 또 여론 분석가들 선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한 더블 스코어라고 하면 1, 2등 후보 간에 더블 스코어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를 압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10% 내외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의원 투표에서만 그런 비슷한 예측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요. 또 그 권리당원들의 그 표심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반적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과 또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그런 조직력이 그 권리당원에게까지는 통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 이 이재명 대세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행정관님 말씀으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예상보다 좀 많은 표를 얻은 예, 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후보는 사실 이제 친문으로 불리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근데 예상보다 좀 적은 표를 얻어서 이낙연 후보도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음 또 경선에서 그렇게 좀 배소진을 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가 예상보다 적은 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낙연 그 후보 측의 어떤 그 경선 그 전략 자체가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같은 당내에서의 무모한 그 경쟁으로 인해서 그 너무 네거티브적인 그런 선거 전략을 쓰면서 그것들이 바로 그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 특히나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준 결과를 갖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동안의 그 수많은 공격을 받고서 또 나름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그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이나 그 당원들에게 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기본이라는 그 선명한 그 앞으로의 자기 그 캐치플레이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선명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또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갖다가 그 권리당원 내지는 국민의 민심을 갖다가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핵심은 어쨌든 비슷한데요. 자기 비전이 이재명 지사 쪽은 상대적으로 명확했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낙연 그 전 대표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품격 있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보면 그런 품격 있는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 선거 캠프에서 진행되는 이 검증이라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장기간 지속되는 어떤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서 좀 일정한 피로감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하고요. 특히나 그 충북도민들이 이런 좀 뭔가 네거티브하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은 좀 유연하면서도 원칙적이고 좋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정치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미스매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반대로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일차적으로 보면 그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뭔가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다양하게 냈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좀 과감한 그런 개혁 이런 데 대한 또 기대들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면에서 뭔가 문제 해결 역량이 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추진력, 뭐 이런 측면을 좀 높게 권리당원들은 본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또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모든 후보들의 어떤 지역에 대한 공약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거들에 대한 그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갖다 평가할 때 아까 또 이야기하였다시피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것들이 그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위원장님은 이제
다른 쪽에서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의견으로 봤을 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지는 어떤 장점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렇게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선명성 그리고 또 실천력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감과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 또 그리고 또 통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신 좀 이렇게 그 표현해 줄 수 있고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 같은 것들이 좀 그 이재명 지사가 더 우월함이 또 이번 경쟁력에 대해서 그 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충청 지역에서의 그런 압승과 관련해서 또 한편에서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그 권리당원들이 봤을 때 그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이제 실제 대선으로 갔을 때 그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좀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게 실제로 작용을 좀 했을까요? 그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일차적 기준이 뭐겠어요? 제 생각에는 본선에서 누가 이길 거냐. 당연히 그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후보로 뽑고 싶지 않겠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리당원들이 볼 때는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지사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그 도덕성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하고 또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경기지사를 거쳐서 이번 경선 과정까지 수없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그 권리당원들이 볼 때는 중요하고 본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충청 경선이 이제 맞춰졌고 이제 또 다른 승부처가 될 수 있는 호남 지역 경선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청 경선의 결과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 결과가 이제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 그 당대표가 그 대구 경북을 찾아가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당원 조직을 갖다 통하지 않고 그 대구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선거 방식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 자기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대세적인 결과를 갖다가 대구 경북에서 또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그 포인트는 호남의 어떤 그 민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충청권에서 보여진 민심이 그 호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가정하에 그 호남권의 어떤 민심은 그 대구 경북의 민심만큼 가능성 있는 후보를 갖다 전략적으로 밀어준다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아마도 그 호남의 민심이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그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뭐 큰 흐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호남에서도 현재로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이 충청권 그 당원 투표에서 그 민심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은 최종 그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2일 있을 1차 슈퍼위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60만 명 정도 선거인단이 등록을 해 있고 그 현재 보면 50%가 넘어갔거든요. 투표율이. 그렇다고 보면 한 4, 50만 정도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결과가 상당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60만의 호남 쪽에 있는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도 호남에 가서 지지를 호소하고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배수진을 이제 친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1차 슈퍼위크인 12일 강원도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면 그건 또 한 번 또 큰 흐름이 출렁일 텐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대세론이 훨씬 강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2일에 있는 그 슈퍼위크라고 말씀하신 그 선거는 이제 그 지역별 경선하고는 좀 예, 다른 상관없이 선거일 것 같은데. 1차 선거인단을 전국단에서 모집한 인원이 60만이고요. 이분들이 일시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꼭 그냥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흐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일에 있는 그 선거인단의 1차 투표 결과 이후에 이제 호남 그렇습니다. 지역 경선을 예.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이 또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상당히 뭐 여기가 아마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호남의 경우에는 그 현재 1위인 이재명 지사보다는 그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가 굳건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자기 지지 기반이 굉장히 굳건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반전으로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일단은 그 이낙연 후보 자체가 그 전남 그 지사를 갖다가 한 경험이 또 있고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갖다 또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클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하였다시피 어떤 그 호남 민심이 그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재명의 대세로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몇 가지 좀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 과거에도 4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 조직이라든가 이런 기반, 특히 호남은 그런 기반이 훨씬 더 좀 튼튼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반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낙연 후보가 본선에서 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그 사이에 한 2주 동안에 보여줘야 되는 게 숙제라고 봅니다. 특히 호남의 이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늘 대세를 그래서 좌우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선 경제기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남은 2주 동안 이낙연 후보가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또 그 비전 제시를 통한 어떤 그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좀 모멘텀이 있어야 그런 흐름을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좀 후보를 전략적으로 이제 밀어준다. 소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매우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그 충청에서 이제 압승을 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향후 이제 또 경선 일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대세론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이 대세론이 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떤 경선 자체들만 얘기하지만 또 국민의힘 당 지금 경선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게 또 투영이 되면서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떤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떤 흥행의 요소는 지금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 벌써 50%가 넘어가는 바람에 어떤 흥행 요소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까 송재봉 행정관님이 이야기하였다시피 그 지역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해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샀기에는 시간적인 면이나 특히나 지금 언론에서 비춰지는 어떤 관심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집중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호남 민심이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세로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2일이 1차 분수령이다. 저는 12일에 1차 슈퍼위크회가 높은 지금 투표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서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훨씬 더 많이 모집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초기에 아마 이낙연 후보 쪽에서 훨씬 많은 숫자를 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기만 하면 이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호남에서 그야말로 대회전을 해서
최종 승패가 거기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근데 12일에도 현재의 이 더블 스코어라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호남에서의 어떤 높은 조직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기는 매우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세론이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정치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물이라고. 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우리 그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1, 2주 만에 치고 올라오리라고 크게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각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잘 호소 있게 잘 전달하는 것이 아마 현재 과제인 것 같고요. 미리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건 조금 또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정확한 날짜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인가 엊그제인가에 이제 지금 이 충청 지역 경선 결과의 어떤 충격이랄까 여파랄까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쓴 거라고 봅니다. 사실 며칠 동안 거의 직거에 가까운 숙고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 승부수는 제가 볼 때는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그 이제 호소라고 보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호남의 그 이 권리당원 숫자가 뭐 꼭 그 호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에도 상당수의 그런 호남의 그 권리당원들이 호남과 연관된 권리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그에 대한 호소고 그 흐름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뭐 그 기대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직 의원직 사퇴라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가 이낙연 후보에게 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벼랑 끝 전술을 갖다가 쓰신 거잖아요. 어떤 그런 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 조바심 내지는 그 나름대로의 그 지금 2위라는 그 위치를 갖다가 더 부각시키지 않나라는 또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어떤 대세론을 갖다가 꺾기에는 조금 늦은 전략과 전술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던지는 그런 이제 전략과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뭐 이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럼 이낙연 표 차기 정권의 그 이 비전은 뭐냐? 그러니까 신복지로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측면을 같이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지금 경선 과정 자체도 지금 아까 그 홍준표 대표가 치고 올라는 점이 저희 당 내부에서 지금 분석하는 결과 20, 30대층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라운 거고요. 그 또한 봤을 때는 그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20, 30대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20, 30대 마음을 딱 살 수 있는 그 공약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캐치플레이들을 갖다 잘 그 누구 마음을 산다면 또 한번 그 재역전의 기회나 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을 충청 지역 경선을 이제 시작으로 했는데 앞으로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행정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이번 주말에 이제 강원 경선이 있고 그 다음에가 대구로 가고 그리고 이달 말에 마지막 주말에 이제 호남 경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서울 이렇게 가는 순서로 해서 10월 10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일정은 잡혀 있고요. 10월 10일에 그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아마 그 후에 약 1, 2주 사이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본선으로 갔을 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한다면 누구로 볼 수 있을지 이건 좀 각자 개인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고르라면 행정관님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제자 제가 여론조사 3사가 공동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와도 이낙연 후보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를 다 앞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누가 나와도 경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진중권 교수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내일에 해가 뜰 것인가 안 뜰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본 그 결과는 그 영향은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였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더 올라오면 이재명 그 후보가 올라오면 국민의힘 후보가 더 쉽다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런 거는 다 또 저희 그 국민의힘의 전략과 전술이 또 녹아나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 자신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본선에서 나오면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개인적 입장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또 특히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장점이 있고 또 이낙연 후보의 장점이 있는데 그 지금 봐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전략과 그런 그 캐치플레이에 더 관심을 갖다 많이 갖는 것으로 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었던 간에 팽팽한 그런 결과가 뭐 누가 후보가 더 쉽다고 표현은 못 하겠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건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건 이낙연 후보가 올라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좀 경쟁력이 면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싸움이나 또 팽팽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비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아마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 그 대선 주자들이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어떤 후보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걸 앞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현재의 정부와 아주 똑같은 이기 정부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뭔가 좀 새롭게 혁신할 만한 후보가 누구냐. 이런 측면을 함께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평론하는 입장에서 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그 지점을 잘 보고 예측해 보면 훨씬 좀 그 예측 가능한 후보를 떠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충청 지역 경선 결과가 대선 후보 선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질지에 관해서 향후 호남 경선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될지에 관해서는 향후 각 당의 경선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